안녕하세요. 변미스의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요. 책 읽기. 오늘 파트 2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한 번도 제 증상과 딱 맞는 설명이 없는데 이건 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설명을 다 읽고 나서는 슬퍼졌어요. 옛날에 이걸 알고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괴로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꼭 그 걱정까지 해야 할까요? 잘못된 건가요? 옳고 그름에 평가는 없어요. 독특하다는 거죠. 걱정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과거가 아닌 지금 나의 현재 시점을 바라본다면 나의 개인적인 경험도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과거엔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별명을 몰랐는데 현재는 알았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양기적인 감정의 원인은 뭔가요? 죄책감과 비슷해요. 목을 조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자동으로 죄책감이 드는 거죠. 화가 났다가도 바로 죄지은 사람을 되어버려요. 일종의 자기 처벌적인 욕구죠. 나 자신에게 너무도 강력한 초자아가 서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건 말 그대로죠. 그건 말 그대로 이상일 뿐 현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매번 이상회된 기준에 도달하는 걸 실패하면서 자신에게 벌을 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엄격한 초자아가 있으면 나중에는 벌을 받는 게 만족스러워지는 지경까지 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사랑받는 것을 의심하고 일부러 상대에게 욕을 먹을 때까지 행동하면서 상대가 나를 포기하면 오히려 안심하는 상태까지 가게 되는 거죠. 실제 내 모습보다 밖에서 제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군요. 혼자가 좋은데 혼자가 싫은 감정이요? 당연한 거 아닐까요? 당연해요? 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많은 이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지만 나만의 공간도 필요하니까 이것 또한 공존할 수밖에 없죠. 제 자존감이 낮은 건가요? 극과 극은 오히려 통한다고 하죠. 굉장히 자존심이 세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자존감이 낮아요. 자신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우러러보게끔 하려고 하죠. 거꾸로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 높으면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든 크게 영향받지 않을 거예요. 제가 했던 일들이 지나고 나면 다 보잘것없이 느껴져요. 내가 하는 일의 상당수는 실제 내가 원했던 일이라기보다는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이나 의무감 때문에 해왔던 걸 수도 있어요. 외모 강박도 심해요. 화장하지 않으면 밖에 못 나갔던 시절도 있었고요. 살찌면 아무도 저를 봐주지 않을 것 같아요. 외모 때문에 강박감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상화된 내 모습이 있기 때문에 외모에 집착하는 거죠. 그 기준에 폭을 좁고 높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50kg 이상이면 실패야. 이렇게 결국 이것저것 조금씩 시도해 보면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어느 정도로 해야 편한지 알아보는 게 중요해요.
내 취향을 알고 불안감을 낮추는 방법도 알게 된다면 만족감이 생겨요. 누가 어떤 지적을 해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게 되지요. 복식도 연관이 있나요? 그렇죠. 일상의 만족도가 떨어지면 가장 원시적인 대행으로 돌아가요. 먹고 자는 본능적인 거로요. 만족감의 중추를 가장 편한 곳에서 찾는 거죠. 하지만 먹는 건 만족감이 오래가지 않아요. 운동이나 프로젝트 같은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장기적인 목표를 통해 극복하는 게 좋죠. 알겠어요. 운동을 다시 시작해야겠네요. 서로의 친밀함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욕구가 공존하는 모순적인 심리 상태를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한다. 나는 늘 혼자이고 싶으면서 혼자이기가 싫었다. 의존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누군가에게 의존할 땐 안정감을 느끼지만 불만에 쌓이고 벗어나면 자율성을 획득하지만 불안감과 공허감이 쌓이는 상태, 매번 상대에게 자독하게 의지하면서 상대를 함부로 대했다. 내게 많은 것을 주는 이들일수록 지겨워하고 지루해했다. 그리고 이런 나를 또 싫어했다. 하지만 내가 만난다고 해주는 사람하고만 있으면 애정 갈증이 된다. 그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점점 더 겁쟁이고 된다는 걸 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지 못하는지도 모른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기도 하다. 그렇게 사는 게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게 내 시를 건강하게 해주는 이의 문제다. 머리로는 정답을 알고 있는데 행동은 늘 어렵다. 난 스스로에게 필요 이상으로 가혹하고 그래서 위로가 필요하고 내 편이 필요하다. 저 혹시 허언증인가요? 나는 종종 거짓말을 했다. 일이 기억하기는 힘들지만 생각나는 대로 써보자면 회사에서 인턴 업무를 할 때였다. 회장님과 점심을 먹으러 가던 중에 자연스럽게 해외여행 이야기가 나왔고 과장님이 내게 어느 나라를 가봤다냐고 물었다. 나는 그 당시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고 그 사실이 부끄러웠다. 그래서 일본에 갔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밥을 먹는 내내 과장님이 일본 여행 대해서 물을까봐 겁났던 기억이 있다. 나는 감정이입을 잘하고 공감도 잘하고 또 공감을 잘해줘야 한다는 강박까지 있어서 상대가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털어놓으면 나도 그런 적이 있다는 거짓말을 하고는 했다. 웃기지 싶고 관심 받고 싶을 때면 또 거짓말을 하고 동시에 스스로를 자책하고 커다란 거짓말이 아니라 일상 속에 자잘한 거짓말이기에 들킬 염려도 없었고 그래서 크기는 작을지라도 횟수는 늘어만 갔다. 죄책감 때문에 아주 사소한 일도 거짓말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는데 이번에 술에 취해 친구에게 거짓말을 했다. 그 거짓말은 너무 수치스러워서 차마 입에 올릴 수도 없다. 이번 일로 모든 노력이 수포가 되었다. 잘 지내셨나요? 아니요.
좋지 않았어요. 목요일까지 쭉 안 좋았다가 금요일과 토요일에 좀 괜찮았어요. 이 아기를 전보하는 게 치료에 도움이 될까요? 불편하지 않다면 나중에 해도 되고요. 이상화된 기준을 낮추는 게 가능할까요? 자신감이 생긴다면 낮출 수 있겠죠. 완벽함에 대한 탐구, 이상을 쫓은 마음 자체가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자신감이 생길 수 있어요? 아마도요. 저 관심종자 같아요. 인정 욕구도 강하고 그래서 허언증이 있나 봐요. 일단 이야기를 할 때 웃기기도 싶은 마음에 조금 과정하거나 획대해서 말하고 상대방 이야기에 공감하고 싶을 때 나도 그런 일 겪은 적이 있어 하면서 거짓말 할 때가 있어요. 그 후에 너무 괴롭고요. 그래서 이제 작은 거로도 거짓말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게 저도 편했고요. 그런데 토요일에 진료받고 나서 친구랑 술을 마시고 취했는데 기억은 다 나갔거든요. 그런데 거짓말을 했어요. 그 내용도 공감을 위해서였나요? 아니요. 그냥 관심 받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공감을 얻을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취하지 않았다면 안 했을 이야기인가요? 절대 안 했을 이야기예요. 그럼 취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게 넘기세요. 그러게 넘겨도 돼요? 정신병자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짓말은 인지 가능이 떨어질 때 많이 할 수 있어요. 술 취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기억력이나 판단력 떨어지잖아요.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도 있죠. 하물며 취한 사람도 자기가 안 취했다고 하잖아요. 이야기에 연결성 없이 나오는 대로 말할 수 있어요. 저 괜찮아요? 괜찮아요. 취했을 땐 자신을 억제하는 이성의 끈을 놓게 되죠. 전문 용어로는 탈억제라고 해요. 술이나 마약류를 접했을 때 탈억제가 일어나죠. 그래서 중동적인 행동이 많이 나타나고 자신이 터부시했던 행동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 그냥 하루 정도만 자책하면 돼요. 이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마셔야지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그러하는 시간이 좀 짧아지긴 했어요. 내 탓 하지 말고 술 탓 좀 해요. 말씀하셨잖아요. 술 마시지 않았다면 하지 않을 거고 술 취해서 한 거라고. 이거 허언증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술 취한 거예요. 선생님, 저는 만취했는데도 헛소리 하나 안 하는 애들이 너무 부러워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자는 사람은 있겠죠. 실수가 나와야 하는데 수면 중 주가 먼저 취해서 잠이 든 거지. 대부분은 하죠. 안 그러는 사람들은 술이 센 거예요. 저번 주에 제가 정의로워지고 싶어 하는 이유는 착해서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가 아니라 제가 정의롭지 않은 사람이라 정의로워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자신이 정의롭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미 규정해버린 거죠. 그게 무엇이든 기준선이 높으면 지금 나의 상태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자신을 개선해 나가야 하는 사람처럼 보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술은 취하려고 마시는 건데 안 취하는 사람을 부러워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니 너무 간단해 보이네요. 그리고 이번 주에 회사를 그만두고
바빴어요. 많은 것들은 스트레스였고 수요일은 동료들과 술을 마셨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지금 제가 편한 위치에 있고 팀장님도 좋거든요. 그 친구들은 힘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야기를 들어주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저도 힘들거든요. 저도 힘든데 다른 사람 이야기만 들어주고 있는 거죠. 회사 밖 친구들도 회사 동료들도 다른 사람이 더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억울한 기분이 들었어요. 화는 걸 참았네요. 어떻게 터뜨려야 될까요? 팀장님께 상담해볼까? 고민했는데 그날 팀장님이 시키신 일을 못하고 끙끙 앓다가 오후에야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쭈어 봤거든요. 그런데 너무 명쾌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더 말씀을 못 드리겠는 거예요. 팀장님도 힘드시니까. 왜 그렇게 남이 힘든 걸 잘 알아요? 그러게요. 사실 모르지 않을까요? 힘들다고 좀 하세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 보면 배우세요. 다른 사람들도 힘들다고 하니까 알잖아요. 세회 씨는 안 힘든 사람한테도 너 힘들지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저 너무 착한 척하죠. 착해요. 착한 걸 어쩌겠어요. 착한 게 아니라 그냥 찐다 같아요.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낫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힘들다는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어딜 가도 거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도 힘들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저 친구도 힘든데 내가 몰랐구나 하면 자책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생각하는 거 좋아요. 관심 쏟는 거 좋죠. 하지만 제일 먼저 나를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내 기분을 먼저요. 친구들한테 말하는 것도 좋지만 같이 일하는 내부 사람들에게도 나는 괜찮아가 아니라 나는 너와 비교하면 육체적으로는 편하지 모르지만 여기도 힘들어 라는 걸 말하는 게 자신도 편하고 상대방도 편할 수 있어요. 회사 사람들한테는 이야기해 본 적이 없네요. 사실 그렇게 포커페이스도 아니에요. 감정을 잘못 숨기거든요. 목요일에 회사 그만두고 싶었을 땐 누가 봐도 화난 표정으로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말을 잘못 걸죠. 그냥 기분이 나쁜 줄 알았겠죠. 자신에 대해 알아야 해결할 수 있어요. 자신을 알고자 하지 않으면서 내가 왜 이러지 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저를 잘 모르나요? 자신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해요. 저는 매일 감정을 기록하는데요. 마치 제3자의 관점에서 쓴 것 같은 기록이에요. 힘들 땐 무조건 내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어떤 조건이 좋다는 건 가기 전까지만 좋은 거예요. 직업이든 학교든 마찬가지죠. 합격하는 순간까지만 좋고 가고 나면 불만이 시작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난 여기가 너무 좋아하는 게 가능할까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부러워하지 몰라도 정작 나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왜 즐겁지 못한 거야 하면 나를 괴롭힐 필요는 없어요. 알겠어요. 수요일에 동료들과 놀아야서 즐거웠는데 반쯤
짜리 행복이었어요. 예를 들어 상대가 어제 우리 진짜 재밌었다라는 말이 안 나오면 반만 즐거운 거죠. 그 말이 나와야만 완전히 즐거워져요. 실제로 지금 내 말 재미없니? 나 지금 너무 좋은데? 너도 그래? 라는 말을 많이 해요. 타인을 배려하는 게 부정적인 건 아니죠. 그게 지나쳐서 눈치를 살피면 문제가 되는데 지금은 눈치를 살피면 문제가 되는데 지금은 눈치를 살피는 행동이에요. 네.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처방해 주신 약을 먹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졸렸어요. 요새도 자주 깼어요. 새벽 4시에 한 번, 5시에 한 번씩 깨요. 잘 때는 핸드폰을 멀리 두세요. 밤에 보나 아침에 보나 똑같잖아요. 일상에서 미룰 수 있는 건 미루어 버리세요. 우선순위를 내가 정했으면 좋겠어요. 금요일 아침 약 먹기 전에는 불안하고 일에 손에 잡하지 않았어요. 약 먹으니까 나아졌고요. 오늘 아침에도 초조함이 느껴졌는데 8시쯤 약 먹으니까 괜찮아졌어요. 부정역일 수도 있어요. 밤에 먹는 반 알자리요. 아침 약 잘 드시면 돼요. 약 중독되는 건 아니에요. 약으로 중독을 만들지 않아요. 중독된 사람들도 여기 오는 걸요. 아침에 약 먹으면 편안해요. 편안함을 누리세요. 편안한데도 이 약이 내 몸에 안 좋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더 부담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누군가 나한테 선물을 주면 나도 언젠가 갚아야 해 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뻐하고 현재를 즐기세요. 지금은 고마워하면서도 동시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도 괜찮아요. 술 마시면 그럴 수 있고 약 먹다 보면 부작용 생길 수도 있고 부작용 생기면 병원 욕하면 돼요. 주말에 뭐 하시나요? 영화 모임 가요. 재밌나요? 재밌으면서도 부담돼요. 원래 독서 동아리 같은 거 안 하거든요. 문창과 나왔고 출판사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이 기대하니까요. 영화 모임에서도 출판사 다닌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런 반응이어서 부담스러웠어요. 영화 동아리 왜 했어요? 저는 집순이라서 만나는 사람도 한정적이고 친구들 모임 말고는 애인이랑만 노니까 이렇게 20대를 다 흘려보낼 것 같아서요. 활동을 좀 늘려보려고? 네. 그건 좋네요. 그럼 거기서 기대를 다 충족시켜주나요? 아니요. 그렇다고 버림받지는 않잖아요. 대단하다고 하는 경우도 실망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처음에 말씀하신 내가 이걸 왜 했을까에 더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이번 영화는 제 취향이 아니에요. 할 말이 없거든요. 아무 말 안 해도 돼요? 그럼요. 그냥 없던데요? 제 취향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면 되죠. 창피해요. 그냥 각자의 평가잖아요. 정답이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물론 다른 사람들의 기대감도 있겠지만 나도 모르게 나는 문창과를 나왔고 출판사에 다니니까 남들과는 다른 대단한 것을 보여줘야 해 라는 무언이 압박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게 난데 뭐 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훨씬 더 자유로워질 수도 있어요. 지금 좀 자유로워졌어요. 영화를 보면 꼭 의미를 찾아내야 할까요? 내가 좋았던 부분을 아무도 좋아하지 않을 수 있고 나는 재미없는데 타인은 좋았을 수도 있잖아요. 모든 것을 너무 지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감정에 중점을 두는 거죠. 아무렴 뭐 어때 라는 생각이 중요해요. 그렇게 해봐야겠어요. 오히려 모임 끝난 후에 뭐 하고 놀까? 뒤풀이하면 뭐 먹을까? 누구랑 얘기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더 나았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오늘도 나아지는 과정. 확실히 전문가한테 듣는 이야기는 위안된다. 몸에 상처가 났을 때 옆에서 누군가가 괜찮아 하는 것보다 의시가 직접 괜찮아요 해주는 거 더 안심된듯이 그런데 날 너무 착한 사람 혹은 답답한 사람처럼 보는 듯한 마음이 후련하면서도 불편해졌다. 영화 모임에서는 선생님이 말처럼 내 스타일이 아니었고 별로였다는 평을 했다. 녹음한 걸 들어보니 구구절절 잘도 말했네. 어쨌든 겨우 세 번째 상담이고 많은 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나아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아직 집에 혼자 있을 땐 한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면 내 보잘것없음을 자책하고 힘들어하지만 그 강도가 조금은 얕아진 느낌이다. 누군가가 좋은 날에도 글을 쓸 수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연습이 필요할까? 늘 날씨가 몸이 마음이 정신 어두울 때만 글을 쓴다. 좋은 생각을 하면서 좋은 글을 쓰고 싶다. 묵직하고 어둡고 과잉 범벅인 게 싫다. 어쨌든 좋은 생각을 해보기로. 내 자기 검열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지난 메일을 뒤져보다가 10년 전쯤 썼던 글을 발견했다. 사람이 너무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를 억압해버린다고 하던데 내가 그랬나 보다. 전혀 기억하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유전성 아토피 피부였다. 당시에는 아토피가 지금처럼 보편적이지 않았기에 의사는 가볍게 치부했고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서야 아토피였다는 사실을 알았다. 어린아이들의 아토피가 다 그런 뜻이 팔다리에 접하는 부분과 눈가는 늘 건조하고 빨개져 있었다. 친구들은 종종 피부가 왜 이래? 징그러워 라고 말했고 심지어 내가 좋아했던 남자이는 대놓고 할머니 같다고 말한 적도 있었다. 5학년 때였나? 남학생과 같이 호흡을 맞추며 춤을 춰야 하는 행사였다. 내 파트너가 너랑 하기 싫었는지 내 손을 잡지 않고 춤추는 신용만 했던 기억이 난다. 그때부터 수치심이 생겨났다. 나 자신이 이상하고 못나고 할머니 같고 감추어야 할 존재처럼 느껴졌다. 중학생 때는 이런 일도 있었다. 그 당시 친구들과 함께 하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익명 게시판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내 욕을 한 페이지 가까이 써놓았던 기억이 있다. 일일이 다 열거하기도 힘들었지만 얼굴은 안 그래 보이는데 몸이 너무 뚱뚱하다. 좀 씻고 다녀라. 빌꿈치가 까매서 못 봐주겠다 정도 기억난다. 내 외모를 그렇게 평했다는 사실에 엄청난 수치심을 느꼈다. 그 시간은 내 기억 속에서 지웠지만 무의식 속에 남아있었는지 나도 모르겠대. 타올로 팔꿈치를 매일매일 박박 미는 모습, 혹시 아니 코에 이물질이 있을까 봐 거울을 수십 번도 넘게 들여다보는 늘 남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지 고민하는 내 모습이 있었다. 그렇게 검열하다 보니 이제 내 목소리까지 녹음해서 듣는 지경이 이르렀다. 내 마음이 고통을 오롯이 실감하는데도 누군가가 나를 비웃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두렵다. 네, 여러분.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요. 책 읽기 여기까지입니다. 파트 3 곧 나올 테니까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 안녕. 다음에 또 봐요.